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예, 반가운 얼굴들도 좀 보이고. 멀리서 오셨습니까? 예,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베트남 좀 가보셨습니까? 예, 요즘 그 베트남에 관광객들이 한 달에 한 100만 명 정도 들어와요. 그 중에서 한 3, 40만 명, 한 3, 40%는 한국 분들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이 굉장히 핫합니다. 예, 베트남도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시면은 제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은행원이었습니다. 예, 은행에서 28년 동안 근무하고 제가 국제부에서 국제금융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최근 안에 최근 환율 뭐 이런 블로그도 있는데 제가 외환딜링을 IMF 때 그리고 2008년, 2011년 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요럴 때 쭉 하면서 제가 국제부에 해외 투자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베트남의 첫 번째 시점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퇴 후에 운 좋게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대전광역시 베트남 사무소장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3년 반 대전광역시 베트남 사무소장을 했고 가장 최근에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베트남 싱가포르 합작공단입니다. 싱가포르에 51% 가지고 있고 베트남 정부가 49% 가지고 있는 공단 개발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글로벌 경제 그리고 베트남 경제, 오늘 본 주제인 베트남의 유통 물류 산업의 특성, 그리고 어떻게 베트남의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들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 30분인데 30분 동안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어떤 기회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글로벌 경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물류, 뭐 유통 이런 것들이 경기, 경제, 글로벌 경제상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조금 아셔야 다음 부분을 이해하는데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딱 국제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에요. 예. 근데 그 인플레이션은 어디서 왔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 초에 불거진 코로나 팬데믹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양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경제가 만만치 않게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고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외투법인들한테, 외국인 투자법인들한테 더 어려운 그런 환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10가지로 이렇게 간추려 놨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경기 침체가 되고 있는 원인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겨 있고 그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정책 그리고 환율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인플레이션만 그러니까 물가만 조금 안정되고 진정되면은 경기가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을 위주로 해서 정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지금부터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금리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어느 만큼 올랐냐면은 한 1년 사이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기준으로 0.5%에서 3.75%까지 올려놨죠. 그리고 미국 금리는 더합니다. 네, 이건 뭐 제 잘못이 아니고 그 미국은 0.25%에서 5.25까지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한국의 금리가 항상 미국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 1.75%포인트 정도로
미국 달러 금리가 더 높아요. 예,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고 그 부분은 시간도 없고 해서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은 경기가 좀 나아진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그리고 쭉 여러 가지 있는데, 예,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3번에 보면은 주요국, 즉 부채 문제. 예. 지금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어려운 부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 문제, 정부, 뭐 가계, 기업, 우리나라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전체 부채가 한 5,200조 정도 돼요. 예. 정부 부채가 1,000조 원, 예, 기업 부채가 한 2,200조 원, 그리고 우리 일반 가게가 가지고 있는 게 2,000조, 이렇게 해서 5,20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인당 1억씩 빚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부채 문제도 여러 가지 경기를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 근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에서 뭐 이렇게 해결할 그런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과잉 유동성 문제.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뭐 내호주머니에 돈은 없지만은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온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이 돈을 갖다가 회수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 그런 정책 때문에 경기가 살짝 나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그 5번째, 여러 가지 그 정부, 이것도 뭐 정부 부채하고 관련이 되는데,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지 뭐 건강보험 뭐 이런 것들에 정부 지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경기를 부양하는데 쓸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경기가 침체한 원인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정부 부채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은. 예. 그리고 또 6번, 예,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파워 게임 하고 있는데, 예, 뭐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신냉전 뭐 이런 얘기까지 오고 있는데, 뭐 약간 좀 가닥을 잡아가는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7번 제가 말씀드렸고, 네, 8번. 이게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하고 글로벌 밸류 체인 이런 부분들도 살짝 이렇게 무너지면서 물가가 오른 그런 요인으로 작용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안정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경기 침체는 막바지에 왔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문제, 뭐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있었던 문제이고요. 마지막에 지구 기후 환경 관련해서 또 뭐 식량 부족, 자원 고갈 이런 부분들도 경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구조적으로 자연재해라든지 앞으로도 뭐 전염병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제기됐던, 야기됐던 이런 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시점에 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제가 베트남에 이렇게 살면서 우리 뭐 경제협정, 여러분들은 피부로 잘 못 느끼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요 3가지 협정들이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다 시행 중입니다. 셋 다 시행 중이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여기서 CPTPP 맨 첫 번째 과정은 아직까지 가입을 안 했습니다. 뭐 작년에도 가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여러 가지 중국하고 문제가 되는 바람에 조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가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가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한국하고 중국은 CPTPP에 가입을 할 것이다 하고, 대만도 며칠 전에 보니까 대만도 자기들이 가입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이 3개가 다 이미 가입이 돼 있고, 여기 절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은 마지막에 3번째 있는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 부분이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어차피 미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하고 인도가 주도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베트남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베트남 잘 아십니까? 제가 베트남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은 베트남은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예. 쉽게 보이는 듯 하면서 만만치 않은 나라고, 또 조금 어려워 보이면서도 기회가 굉장히 많은, 우리가 투자나 뭐 가서 사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적이나 기회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세안 10개 나라 아닙니까? 그중에서 베트남이 매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인구가 1억입니다. 공식적으로 2023년, 그러니까 올 4월 달에 1억 명을 돌파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토도 굉장히 넓습니다.
아세안 10개 나라 중에서는 인구가 2억 8,500인 인도네시아, 인도의 세계 4위죠, 그죠? 인도네시아. 두 번째는 필리핀 한 1억 1,2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베트남입니다. 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만큼 소비 시장도 큽니다. 뭐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남북 간 합친 거에 한 1.5배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945년도에 독립했습니다. 우리보다 한 며칠 늦게 독립을 했네요. 아시겠지만 1975년도 4월 30일 날 베트남이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통일됐습니다. 75년도 4월 그렇게 돼 있고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께서 하노이 다녀오셨는데 독특하지 않습니까? 뭐가 독특했냐면은 대통령께서 가셨는데 공산당 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여기 국회의장까지 4명을 이렇게 따로 만났습니다. 이 베트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정치 체계가 이렇게 4사람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전체 국회의원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공산당원은 한 500만 명 정도 돼요. 그런 독특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 하노이를 하노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북쪽이 하노이가 수도입니다. 저 남쪽 지금 호치민이라고 불리우는 사이공이죠. 거기가 남쪽에 옛날에 월남의 수도였고 큰 도시가 5개가 있습니다. 하노이가 뭐 당연히 수도니까 하노이, 그 옆으로 바닷가에 하이퐁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다낭이라고, 그죠? 관광지로 유명한 중부지방, 북이 이렇게 16도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낭. 그리고 남쪽에 이제 제가 이제 있는 호치민하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건터라고 있어요. 건터.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결혼해가지고 오신 그 신부들 많은데 주로 이제 그쪽에 건터를 주위로 오고 남쪽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5개 직할시하고 58개 성해서 63개 성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기후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년 내내 덥습니다. 물론 하노이는 겨울도 있어요. 한 10도까지 내려가는. 그리고 이제 경제 규모가 어떠냐면은 그 GDP가 우리 한 5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됩니다. 지금 한 4,100억 달러. 우리가 한 1조 6천억 불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은 우리나라가 1988년도 올림픽 1988년도 올림픽 열릴 즈음에 우리 소득 수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무역 규모는 7,350억 불, 우리 절반 정도 돼요. 우리가 한 1조 5천억 불 되고 있는데 우리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무역 규모가 꽤 큰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베트남은 투자로, 외국인 투자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보면은 4,465억 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제1위 투자 국가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한 8,000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한 17만 명에서 한 20만 명 살고 있는 걸로. 한국에, 참고로 한국에 베트남 분이 들어와서 결혼으로 또는 유학으로 또는 일하러 오신 분이 한 27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에 한국 분이 한 17만 명 사시고 한국에 베트남 사람들이 한 27만 명 와 있다. 규모가 상당한 규모입니다.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들어와 있는 민족입니다. 자, 이제 제가 소득, 이렇게 뭐 국민 소득 말씀드리니까 베트남이 되게 못 사나 보다. 못 사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베트남을 우리 뭐 80년대 아니면 90년대 초 우리나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그때 과거하고 지금하고 완전하게 공존하고 있어요. 아주 살짝 보고 베트남이 우리보다 뭐 우리 한 20, 30년 전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베트남은 제가 뭐 이렇게 특징을 제가 이게 써놔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은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역량이 있는 나라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 재밌습니다. 살아보면은 굉장히 국민들도 재밌고 이 사는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고 재밌는 나라이고, 그리고 굉장히 끈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에 한 1000년 동안에 지배를 받아요. 베트남이 한 1000년 동안. 그리고 프랑스 지배도 한 100년 받았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전쟁하고 일본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굉장히 끈기 있는 나라입니다. 끈기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중 간에 뭐 G2 파워 게임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 지정학적으로 보십시오. 그 미국의 전략이 뭡니까?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엮어서 태평양 봉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위치에 베트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위치를.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과거 뭐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자기들끼리는 하겠지만 우리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미래, 현재와 미래에 굉장히 가치를 두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투자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그 국민성이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제가 쭉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해서 2019년부터 쭉 해놔놨는데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소득부터 해서 주가 지수까지 이렇게 쭉 제가 나타내봤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GDP 성장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GDP 성장률은 한 7%, 8% 이렇게 평균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한 2, 3년 동안에는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2%대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한 6.5%까지 올해 6.5%까지 이제 이렇게 계획은 했는데 차질이 조금 생겨 있어요.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가 회복이 더디면서 한 6% 정도 성장할 걸로 하고 발표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1분기에 3.32%, 작년에 8.02%, 8% 작년에 성장했습니다. 작년에 8% 성장했고 올 1분기에 3%대, 2분기도 한 3.8%, 연간해서 한 6%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요소들이고, 실업률이나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 굉장히 3%대 안정적입니다. 자, 베트남 경제 간략하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딴 거보다는 GDP 성장률 대비해서 오늘 그 유통 물류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반 GDP 성장률에 한 배 정도를 물류, 유통 이런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해서 한 15%에서 한 20%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또 우호적인 게 뭐냐면은 뭐 글로벌 밸류 체인하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런 것들이 중국 위주에서 많이 베트남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 싱가포르 공단에 있기 때문에 요즘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나라들이 지금까지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 위주로, 아시아권 위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유럽 자본하고 미국 자본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그런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베트남이 GVC, GSC 관련해서는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서 굉장히 매력 있는 나라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우리가 외투 자금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외국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베트남에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그 외투 자금이 이렇게 직접적인 투자 자금으로 들어와 있어서 우리 옛날에 IMF 맞을 때는 우리는 금융 투자 자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 자금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IMF 외환 위기로 이어졌던 거거든요. 베트남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단언컨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트남 산업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로 일반 제조업 위주로 이렇게 쭉 투자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제조업보다는 유통이나 물류나 IT가 뭐 하드웨어 쪽으로 이렇게 발전된 나라는 아닌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런 약간 좀 첨단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소득이 제가 말씀드렸고, 베트남도 뭐 한 10,000불 이상의 한 5년마다 이렇게 국민소득이 배로 늘어나는 거 봐서는 한 2035년이면은 10,000불은 돌파할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33,000불입니다. 1인당 소득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쭉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파워게임이라든지 리쇼어링, 해외에 투자를 나갔던 기업들이 이제 국내로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환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의료 이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베트남 경제 발전에 약간 좀 저해 요소, 위험 요소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 단점
뭐 베트남 경제는 일단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인구 말씀드렸지만은 큰 소비 시장입니다. 그리고 인구만 많은 게 아니고 지금 딱 중간 나이가 얼마냐면 33세예요. 굉장히 젊은 나이죠. 예, 인구의 65%가 40대 이하입니다. 예, 우리보다 훨씬 젊죠, 그죠? 예, 일단 그런 것들 하고, 근데 또 베트남에 얼마 전에 그 대통령 다녀오시면서 베트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히토류. 예, 히토류가 아마 중국 다음으로는 매장량이 많은 나라가 베트남이다.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요소수 문제 생겨가지고 그거 급한 불 베트남이 꺼준 거 아세요? 예,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산업적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앞으로 미래 이렇게 산업 발전, 미래 관계를 봐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아까 제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치안도 굉장히 안전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투자 리스크는,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크게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베트남 투자 제가 계속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투자 매력 10가지, 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기후적으로 베트남이 살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물가도 싸지만은 베트남은 1년 내내 따뜻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 시설, 이런 인프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소비하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주택 이런 것들도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살기가 좋은 나라 중에 하나다. 베트남은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농산물, 뭐 농수산물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살기에 좋은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제 위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GSC하고 이런 것들의 대체 투자처로서 굉장히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교육 결정 우리 못지 않습니다. 베트남도 원래 이제 두 자녀 이렇게 제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도 폐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교육열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뭐라고 할까요? 건면하고 성실하고 뭐 부지런하고, 그죠? 또 삶에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욕심, 의지 이런 게 강한 국민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산업 발전, 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금융의 안정, 금융의 발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금융, 자본시장 이런 것들도 발전될, 성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큽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가 이제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요 7번째 국가신용등급이에요. 베트남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S&P 기준으로 BB 플러스, 베트남은 지금 국가신용등급으로 보면은 투자 부적격 국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베트남에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뭐 금융기관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예외로 둬서 앞으로 이제 이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미국하고 유럽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번 내년쯤이면은 국가신용등급이 투자 적격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은 투자 적격의 반열에 올라서면서 유럽 자본, 미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안정적인 정치 제가 말씀드렸고, 외투 자금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자 베트남 투자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베트남 뭐 그 무턱대고 그럼 다 좋으냐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그 리스크를 고려해야 될 만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물류 얘기하겠습니다. 뭐 물류, 여러분들 다 물류 전문가시고 물류 쪽은 많이 아시는 분들일 텐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자 물류, 베트남 물류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베트남 물류 시장은 경제 성장이 발전해가는 속도만큼 아까 그 2배라고 그랬죠. 딱 2배입니다. 보통 GDP는 한 8% 성장하는데 15%에서 한 20% 사이에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실제로 크고 실질적으로 성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물류, 유통, 뭐 로지스틱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류는 그죠? 물품 이동. 이동이죠, 이동. 유통,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기능. 로지스틱스는 물류하고 유통이 합쳐져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 뭉뚱그려서 물류라고 표현을 하고 제가 이제 물류 시장을 오늘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물류. 여러분들 뭐 1PL, 2PL, 뭐 3PL, 4PL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의 물류는 3PL 정도입니다. 3PL. 예. 1PL은 제조업체가 직접 물류를 직접 하는 경우요. 2PL은 제조업체가 이렇게 물류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 뭐 세 번째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물류 전문 회사를 통해서 물류를 하고 있는 거. 네 번째는 이런 것들의 전체 그 뭐라고 할까요? 플랫폼까지 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4PL이라고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3PL이 우리가 아는 물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물류의 구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장형, 창고형, 보세 창고, 뭐 물류 창고 이런 것들 쭉 있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시장 조사를 쭉 하면서 제가 사실 이 강의하기 전에 제가 물류 회사를 한 10개 정도 베트남에서 5개, 한국에 와서 제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해서 쭉 제가 내용을 좀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물류 기업의 비중을 보니까 뭐 중소기업이 거의 99%네요. 1% 정도 남짓한데, 근데 이제 매출액 보십시오. 1% 남짓 대기업 물류 회사가 거의 80%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포션을.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물류 회사들이 어려움이 만만치 않겠다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제가 만나보니까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렵지 않은 기업은 사실은 제 생각엔 하나도 없습니다. 베트남의 물류 시장의 특성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쭉 이렇게 써놔놨는데, 입지 산업, 전형적인 인적 산업입니다. 베트남의 물류 유통 시장이 일단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물류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적 산업, 또 생활 문화, 일반 소비재 위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미지 산업. 베트남도 이게 이미지, 그러니까 SNS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우리보다 더 활발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뭐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익숙합니다. 이미지 산업, 그리고 전형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마 뒤에 쭉 두 세션이 더 남아 있는데, 베트남의 지금 현재 유통 시장에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뒤에서도 더 자세하게 다뤄줄 걸로 봐서 저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큽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써놨죠. 164억 불, 한 20조 정도 되죠. 20조 정도 되는 전자상거래로만. 그리고 전체 총 판매, 소매 판매 7.5%를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것이죠. 그리고 주요 마케트를 보면은 꿈마트, 저기는 이제 소비조합, 베트남의 그 소매 판매자 조합이 만든 슈퍼마켓입니다. 꿈마트라고 있고, 빅시는 저게 태국 업체인데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려 있는. 그리고 편의점은 윈마트, 저 사실은 빈마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에 빈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삼성 같은 그룹입니다. 거기서 했는데 마상그룹으로 넘어가면서 빈마트가 윈마트 플러스로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편의점, 그 서클K 이런 것들이 있고, 이 플랫폼은 쇼피, 저 뭐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63%를 차지하고 있고, 라자다, 그리고 틱톡, 쇼피 이런 것들이 있고, SNS는 베트남 사람들 이 페이스북, 또 잘로라고 하는 이 베트남 전통의 플랫폼 이런 것들로 거래가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합니다. 베트남의 물류 시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 규모가 전 세계 한 10조, 한국은 2천억, 베트남 한 500억 달러 정도, 전체 GDP의 한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 15% 정도 연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큰 시장 중에 하나고, 아까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 자금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보면 2022년도 작년에 쭉 제가 통계를 봤더니 일단 제조 가공이 제일 많겠죠. 제조 가공, 부동산, 전력가스, 호텔, 건설, 도소매에 의해서 7번째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유통물류 산업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고, 물류 시장의 특성, 베트남의 제조업하고 제가 같이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조업 중심의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유통 물류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고, 거기다가 서비스 산업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면서 홈쇼핑, 여러 가지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구조적으로 보면 베트남의 공항 지금 이제 국제공항 12개, 국내공항 12개, 항만 사실은 이런 인프라는 많이 약합니다. 여러분들 호치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공항이 열악합니다.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인프라가 좀 약하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구색은 좀 갖춰가고 있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2025년도 여러분들 호치민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이 바다인데 오른쪽으로 보면은 동나이 성이라고 있어요. 거기 롱탕 공항을 작년부터 만들고 있는데 2025년, 26년 개항을 목적으로 지금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더 베트남의 물류 유통 시장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이공 뉴포트, 여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오파를 받은 곳이어서 여러분들 그 베트남은 군인들이 비즈니스를 해요. 군이 사업을 해요. 은행도 가지고 있고 통신회사도 가지고 있고, 베트남의 항구 항만은 이렇게 해군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좀 유통 물류 이런 쪽에 창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이공 뉴포트 화물 인도 지시부터 해서 결제, 인보이스 발급까지 이렇게 플랫폼 잘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S&P 사이공 뉴포트다. 군이 운영하는 베트남 전역의 항구 항만을 관리하는 운영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베트남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고로 한 300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한 300개 들어가 있고, 저기 로지스밸리하고 HTNS는 같은 회사죠, 그죠? 로지스밸리 HTNS고 우리나라 유통회사도 한 300개 정도, 베트남은 한 4, 5천 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한국한테는, 우리나라에게는 베트남이 시장이 이렇게 성장해서 커지면서 우리한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자본 여력이 있고, 그죠? 또 해외에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 인력, 그리고 경험, 네트워크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아주 유통 물류회사에 더 투자할, 더 진출할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유통시장은, 베트남 유통시장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표 사무소 형태로, 두 번째는 지사 형태로, 세 번째는 직접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 다 1인 또는 2인 뭐 이렇게 유한 책임 회사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식회사, 지분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출 분야, 뭐 소비재부터 일반 고급 원부자재 스탁하는 거, 그리고 중기계, 물류, 창고업 이런 것들 좋습니다. 그리고 진출 지역은 보면은 지금 베트남 정부도 전략적으로 북부는 IT 쪽, 다낭 중심으로 해서는 관광산업, 남쪽은 일반 제조업하고 농수산물 이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산업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작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합작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합작법인의 합작 파트너의 이런 재무, 비재무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하셔야 됩니다. 베트남의 정부의 로드맵입니다. 이거는 천천히 보시면은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 스케줄에 맞춰서 2025년까지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스케줄 따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GSC GVC 관련해서는 이게 베트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유통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IT 쪽에서 SNS, 그리고 여기 빅데이터, 뭐 이게 로지스틱스 4.0 해서 이런 IT 쪽에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접목이 되어서 플랫폼 형식의 이런 산업으로 같이 진행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베트남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본질적인 산업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소비를 해야 되고, 그 소비를 함에 있어서는 물류는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뭐 미래 유망 직업군으로 보여지는 저런 산업과 마찬가지로 유통 물류 산업, 유통 물류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아무리 뭐 이렇게 AI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제임스 조이스 얘기는 왜 했냐면은, 저는 컨베이어 벨트가 우리 유통 물류의 저는 혁명이라고 봐요. 자, 근데 이제 제임스 조이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유통 물류,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서 가끔은 이렇게 멈추고, 오늘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유통 물류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서 초점만 맞추지 마시고, 이렇게 가끔 좀 획기적으로 아주 다르게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러려면 약간 좀 이게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좀 써봤습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예, 해외 투자를 함에 있어서 리스크, 제가 요건 다 5가지를 간추려놨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뭐 법률 리스크, 운영 리스크,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베트남, 싱가포르 요 공단, 베트남 전역에 1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제일 큰 회사고, 베트남 정부하고 싱가포르 테마섹 홀딩스가 이렇게 합작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 이게 관련 책을 2권 쓰고 이렇게 하면서 베트남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 오늘 자리 감사하고요. 시간이 제가 조금 더 걸렸습니다. 예, 뒷분한테 죄송하고, 예, 질문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 연락처 있었으니까 따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